우리는 모두 돈에 관심이 많죠. 그런데 이 돈이 어디서 오는 걸까? 조선시대에는요, 500년 동안 부자 순위가 잘 안 바뀝니다. 그런데 현대의 경제 활동은 부자 순위가 많이 바뀝니다. 돈이 많으면 오히려 더 최악의 결과가 옵니다. 현대의 경제 활동은 계속 하늘에서 매일 돈이 내려온다라고 상상하시면 돼요. 부자들이 점점 더 부자가 되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저는 22년 차 경제 전문 기자 이진우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모두 돈에 관심이 많죠. 그런데 이 돈이 어디서 오는 걸까? 정부가 푼다, 한국은행이 돈을 푼다는 이야기는 듣기는 들은 것 같은데 돈이 어떻게 탄생해서 어떻게 늘어나고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지 우리가 직접 본 적은 없죠. 어찌 보면 부자냐 가난한 사람이냐를 결정하는 것도 돈을 어떻게 가져가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 돈이라고 하는 게 어떤 원리로 생성되고 누가 어떻게 가져가는 건지 돈이 세상에 어떻게 풀리는 건지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도 제대로 공부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금부터 세상에 돈이 어떻게 풀려나오고 있고 이 돈이 어떻게 흘러가서 어떻게 늘어나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요즘 부자는 점점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점점 더 가난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부자들이 점점 더 부자가 되는 이유는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의 돈을 빼앗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마치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이 서로 시소를 타면서 부자가 내려가면 가난한 사람이 올라가고 이렇게 시소를 타는 것과 같다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런데 이 말이 맞는 말이라면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돈을 빼앗아가는 걸 막으면 되잖아요.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의 돈을 뺏는 건 대체로 불법일 테니까 아마도 경찰들이 일만 열심히 잘하시면 세상은 좋은 세상이 될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아한 게 있어요. 부자들이 점점 더 부자가 되는 건 확실한데 30년, 40년 전보다 지금 가난한 사람들도 조금씩은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즉 빈부의 격차는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건 확실한데 가장 가난한 사람도 10년 전보다는 지금은 조금은 더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통계도 그런가 한번 확인을 해보면 2003년부터 2016년까지 우리나라의 소득 상위 20% 집단, 소득 하위 20% 집단의 소득이 어떻게 늘어나는지를 보면 소득 상위 20% 집단은 연평균 1.9%씩 실질 소득이 오르고 있고요. 저소득 계층은 그보다는 폭이 낮지만 연평균 1.2%의 실질 소득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익부, 빈익부의 경제 시스템인 것은 확실하지만 그 시스템 안에서도 저소득층의 소득도 점점 늘어난다는 거예요. 부자들도 소득이 많이 늘고 가난한 사람들도 소득이 그만큼은 아니지만 늘고 있다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서로 이렇게 시소를 타는 게 아니라 마치 부자들은 맨 앞에 있는 열차이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 뒤에 있는 열차인데 그 열차와 열차 사이는 마치 고무줄로 연결돼 있어서 부자들이 앞으로 가면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의 빈부의 격차는 생기지만 전체적으로는 다 같이 움직이는 기차 같은 그런 모양으로 세상이 흘러가는 겁니다. 전 세계의 소득 통계를 봐도 소득이 많이 늘어나는 계층과 적게 늘어나는 계층은 따로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다들 소득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20세기, 21세기에 들어서는 전 세계에서 매우 저소득층이었던 사람들의 소득은 더 많이 늘고 그리고 아주 상위권 소득도 많이 늘고 적당히 중산층이었던 분들만 소득이 줄어든다고 해서 그 모양, 그래프 모양이 코끼리 코 모양처럼 생겼거든요. 어쨌든 결론은 모두 다 소득은 조금씩 늘고 있다. 어떻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조금씩 더 부유해지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대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예금을 하면 예금한 돈을 대출을 해준다고 생각하죠. 은행은 중간에서 슈퍼마켓 같은 유통업자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돈이 늘어난다는 거를 상상하지 못합니다. 돈이 필요한 사람과 돈이 여유 있는 사람을 연결해 주는 것이 은행인데 중간에서 은행에서 돈을 새로 만든다는 건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은행이
돈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없는 돈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만들어내냐면 월요일에 A라는 사람이 은행에 1억 원을 맡겼어요. 예금을 했어요. 그런데 화요일에 B라는 사람이 은행에 와서 1억 원을 대출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럼 은행은 대출을 해주겠죠? 그런데 수요일에 월요일에 1억 원의 예금을 맡겼던 사람이 다시 수요일에 은행에 와서 월요일에 맡긴 예금을 주십시오라고 하면 은행은 그 예금을 돌려줍니까? 안 돌려줍니까? 네, 고객님 드리겠습니다 하고 예금을 돌려줍니다. B는 자기가 빌린 돈으로 1억 원짜리 스포츠카를 살 수가 있고 A는 월요일에 맡긴 돈을 수요일에 다시 찾아서 역시 1억 원짜리 스포츠카를 살 수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전 세계에 돈이 1억 원밖에 없었는데 A, B가 화요일에 와서 1억 원을 대출을 해주는 순간 A도 1억 원이 생기고 B도 1억 원이 생겨서 수요일에 스포츠카 판매하는 분은 차를 2대를 팔 수 있습니다. 1억 원짜리 차를. 이렇게 세상에 돈이 1억 원이 갑자기 늘어난 건데 이 1억 원은 어디서 늘어났겠어요? 은행이 그냥 숫자 1억 원을 찍어서 세상에 태어나게 해준 겁니다. 은행과 대부업체는 조금은 다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주는 곳이라는 건 똑같지만 대부업체는 본인들이 갖고 있는 돈을 손님들에게 그냥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업체에 1,000억 원이 있으면 1,000명의 손님에게는 1억 원씩 빌려줄 수 있지만 1,001번째 손님이 와서 또 저도 1억 원 빌려주세요 하면 못 빌려줍니다. 대부업체 돈이 떨어졌으니까요. 그런데 은행은 돈이 떨어질 일이 없어요. 과거에는 경제활동이라고 하는 게 아주 단순했습니다. 농업, 어업, 수렵 이런 걸 할 때는 비옥한 토지가 있는 것이 제일이었어요. 비옥한 토지를 찾아서 농사를 짓고 만약 더 부자가 되고 싶으면 비옥한 토지를 전쟁으로 빼앗아오면 됩니다. 그래서 부자가 누군가가 되면 누군가는 가난한 사람이 되는 이런 제로섬 게임을 하던 것이 과거의 우리 인류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현대의 경제활동은 계속 하늘에서 마치 장마철에 비가 내리고 겨울에 눈이 내리듯이 조금씩 매일 그 돈이 내려온다라고 상상하시면 돼요. 매일매일 하늘에서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지폐가 떨어져 내린다고 생각을 해보죠. 우리. 이게 꼭 좋은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떨어지는 족족 이 돈을 누가 쓸어 담느냐의 게임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게임을 힘센 사람이 가져가는 게임으로 하지 않고 누가 더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느냐 경쟁을 벌이면서 서로 가져가도록 그렇게 룰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에서는 부자 순위가 많이 바뀝니다. 조선시대에는요 500년 동안 제일 부자였던 사람의 아들이 계속 부자였어요. 1400년에 최고 부자였던 사람은 그 조선을 전부를 갖고 있던 태조 이성계였겠죠. 그리고 500년 후에 1900년에 가장 부자였던 사람은 이성계의 직계 자손 마지막 왕이 됐던 고종, 이름은 이명복. 이분이 제일 부자였어요. 그냥 제한된 토지가 부의 원천인 시대에서는 토지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제일 부자인 거니까요. 그런데 제일 부자가 왕이잖아요. 그럼 왕의 토지를 어떻게 뺏어옵니까? 그게 반역이죠.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500년 동안 부자 순위가 잘 안 바뀝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 1위 기업이 어디죠? 애플이라는 회사인데요. 이 애플은 50년 전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지금은 세계 1위의 기업이 되어 있습니다. 돈의 양이 계속 늘어나는 현대사회는 누가 더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느냐 경쟁을 벌이면서 서로 가져가도록 그렇게 룰을 만들어 놨습니다. 누군가는 벌어들일 텐데 그걸 잘 벌어들여서 키운 기업입니다. 그래서 돈이 계속 매일매일 늘어난다는 건 이 과거의 경제 시스템과 현재의 경제 시스템을 구분하는 가장 큰 특징이고 이런 상황이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라는 걸 이해를 해야 우리는 투자를 어떻게 하는지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듣기로는 미국의 연준이라는 곳이 양적 완화를 해서 돈을 계속 세상에 풀어댄다고 들었다. 그렇게 하면 또 돈의 양이 늘어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렇게 늘어나기도 합니다. 제일 처음에는 돈이 잘 안 풀리면 금리를 낮춰서 대출을 더 많이 받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는데 그래도 잘 안 늘어나면 알고 계시는 양적 완화라는 수단으로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서 시중에 채권 갖고 있는 사람의 채권을 사들입니다. 그러면 그분의 주머니에는 채권이 있다가 현금이 있는 걸로 바뀌겠죠. 만약 미국에서 돈을 풀면 그러면 그게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까 하는 것도 꽤 궁금하실 수 있는 질문인데요. 이건 돈을 풀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수출을 잘해서 무역 흑자를 기록하면 역시 해외에 있는 달러가 우리나라로 들어옵니다. 달러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서 그 달러를 사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달러는 언젠가는 나갈 달러라고 생각하고 외환 보유액이라고 하는 걸 늘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외에서 달러가 들어오면 그건 한국은행이 사들이는데, 한국은행이 사들인다는 건 한국은행이 찍은 돈을 시중에 내놓는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대출 창구에서 돈이 늘어나고 또 미국이 양적 완화를 통해서 또 해외에서 우리가 물건을 판 무역의 결과로서 흑자를 거두면서 우리나라에는 계속 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와, 그럼 세상에 있는 돈은 계속 늘어나기만 하고 이건 누가 컨트롤을 못합니까? 이렇게 되면 일이 좀 커질 것 같은데요 하는 걱정이 혹시 드실 수도 있겠어요. 맞습니다. 많은 부작용들이 생기고 현대 경제 시스템의 많은 고민은 이렇게 늘어난 돈을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고민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돈이 늘어나지 않으면 오히려 더 최악의 결과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매일 돈이 이렇게 늘어나는 세상에서 살기로 일종의 합의를 한 건데, 그러면 언제 돈이 늘어나더라도 천천히 늘어나고 언제는 돈이 빨리 늘어나느냐, 이건 언제가 불경기고 언제가 호경기입니까 하는 질문과 비슷합니다. 1998년 외환위기 때는 전체 돈의 양이 살짝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카드 사태 혹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올 때마다 돈의 양이 늘어나는 속도는 조금씩 줄었습니다. 그래서 돈의 양이 늘어나는 속도는 경기가 나쁠 때는 그 속도가 저절로 줄어들고 경기가 좋을 때는 그 속도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경기가 좋을 때는 금리를 올려서, 금리를 올리면 대출 받으러 가기 아무래도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대출 창구에 잘 못 가도록 금리를 좀 올리고, 또 경기가 안 좋다 싶으면 금리를 내려서 대출 창구에 좀 더 자유롭게 가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그래야 세상에 돈이 좀 늘어나고 경제가 돌아가니까. 그래서 사실은 1986년에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풀려있던 돈을 다 더하면 약 한 40조 원 남짓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삼성전자라고 하는 기업 하나가 돈 얼마나 있는지 한번 보여주세요 라고 하면 그 책상 위에 이렇게 쌓는 그 돈의 양이 100조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갖고 있는 돈 다 책상에 올려보나 보세요 라고 하면 한 4천조 원 가까이 올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늘어나는 이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우리는 세상에 돈이 어떻게 돌고 있고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현대의 경제 활동은 계속 하늘에서 돈이 내려온다라고 상상하시면 돼요. 그 늘어나는 돈을 가져오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일이 좋기만 한 게 어디 있어요. 그 돈을 갖고 소비를 하는데 그때부터 약간 문제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무일푼으로 태어난 우리들은 어디서 돈을 벌겠어요? 안 먹고 안 입고. 그런데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벌다 주체하지 못해서 태워 없애기도 하고, 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고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를 빨리 아는 게 앞으로 우리가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정해주는 정답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는 세상에 돈이 어떻게 풀려나오고 있고 어떻게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그러면 돈이 점점 이렇게 많이 풀려나오고 있는 이 세상은 좋은 세상으로 가는 징조일까요? 아니면 망해가는 징조일까요? 둘 중에 꼭 하나만 꼽자면 돈이 점점 늘어나는 세상이 그래도 돈이 안 늘어나는 세상보다는 훨씬 좋은 세상입니다. 돈이 늘어나는 이유는 대출 때문이고, 대출이라는 건 우리에게는 빚이고 부채잖아요. 우리는 대출과 부채는 늘어나면 나쁜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마치 이거는 요즘 아이들이 밥을 너무 많이 먹어서 비만이 생겨서 예전에는 없던 성인병도 아이들에게 생기고 있어요 하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밥을 많이 먹고 운동을 안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인데, 그렇다고 밥이 충분히 공급되는 이 상황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그걸 조절을 못하니까 문제죠. 어른들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돈이 점점 늘어나는 이 상황 자체는 늘어나지 않을 때보다 훨씬 좋은데, 그렇게 늘어나는 돈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들이 있기는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돈이 점점 더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 늘어나는 돈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점이 좋은 점이냐면, 과거에는 한 번 부자면 웬만하면 대를 이어서 계속 부자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과거처럼 그렇게 계층의 이동이 전혀 없는 상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은 눈이 내리듯이 계속 하늘에서 돈이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돈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늘어나는 돈을 가져오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부자 되기는 과거에도 지금도 매우 어렵습니다만은, 과거와 비교하면 부자 되기가 좀 더 쉬워졌다. 그래서 돈의 양이 늘어나지 않는 시대에는 남의 부를 약탈해서 가져와야 내 부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모든 노력을 약탈을 하는 데 쏟고, 그렇게 힘을 기르는 데 쏟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약탈을 해서 갖고 오면 내가 부자가 됩니까? 왕이 부자가 되죠. 평민들의 삶이 윤택해지려면 누군가는 좋은 농기구를 만들어서 일하기 편하게 만들어줘야 되고, 또 누군가는 좋은 옷을 만들고, 누군가는 좋은 집을 지어서 평민들이 그걸 서로 사고팔고 하면서 삶의 수준이 높아져야 되는데, 좋은 농기구를 만들려면 대장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장간 차리려면 돈이 있습니까? 안 먹고 안 입고 차근차근 돈을 모아서 수십 년 동안 모은 돈으로 대장간을 하나 만들어야죠. 그런데 기껏 대장간을 만들었는데 왕이 자, 옆 나라를 치자 하고 전쟁을 선포하면 그 대장간은 망하잖아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니까 사람들은 대장간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도 좋은 칼을 만들지 않고, 아무도 더 좋은 옷을 만들지 않고, 그래서 과거의 수천 년 동안 우리의 삶의 질이 늘 그대로였던 거예요. 그런데 현대사회에 와서 대출이라는 시스템, 즉 아끼고 모으고 절약해서 20년 동안 모아야 대장간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대장간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칼 잘 만듭니다 라는 걸 은행이 인정하기만 하면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장간 만들 돈을 빌려주는, 그러니까 대출받은 돈으로 대장간을 만들면 대장간에서 좋은 칼을 만들고, 또 좋은 칼을 누군가가 사서 쓰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 덕분에 돈의 양이 늘어나기는 하지만, 돈을 벌 수 있는 방식이 다양해지면 사람들은 전쟁을 일으키지 않아요. 과거보다 현대에서 전쟁이 덜 일어나는 이유는 핵무기가 무섭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굳이 전쟁을 일으켜서 돈을 버는 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과거와 비교할 때 좀 더 다양한 옵션들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이 좋기만 한 게 어디 있어요. 대출이 늘어나고 그것 때문에 돈의 양이 늘어나면 누군가가 그 돈을 갖겠죠. 그 돈을 갖고 소비를 하는데, 그때부터 약간 문제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들의 주머니에 돈이 넉넉해지면 우리는 소비를 하는데요. 소비를 할 때 어떻게 소비를 합니까? 예를 들면 휴대폰을 산다고 가정해보죠. 여러분은 휴대폰 메이커는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어떤 휴대폰을 사고 싶으세요? 머릿속에 떠오르시죠? 대부분의 경우에는 애플 아니면 삼성전자 휴대폰을 선택하죠. 왜? 그게 좋으니까. 그러면 돈이 점점 많이 늘어나서 우리 주머니에 돈이 생겼는데, 그 돈으로 휴대폰을 사는데 이 돈은 결국 어디로 가겠습니까? 애플 회사 금고, 삼성전자 회사 금고로 들어가서 쌓입니다. 그리고 다른 휴대폰 만드는 회사는 비슷하게는 만드는 것 같은데 한 몇 퍼센트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외면하고 안 삽니다. 그래서 소비가 늘어나면 기업들의 양극화가 자연히 벌어져요. 왜? 소비자들은 조금이라도 좋은 걸 사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 점심시간에 나가서 무슨 밥을 먹을까 라고 결정할 때는 조금이라도 맛있고 조금이라도 가성비 높은 음식 고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당은 줄을 서는데 어떤 식당은 파리를 날리죠. 그래서 점점 더 양극화가 심해집니다. 이렇게 돈이 많이 풀려 나오는 것에 따른 결과가 양극화인 것은 확실합니다만, 우리는 양극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측면만 바라보고 있는데, 부정적인 측면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만 꽤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양극화라는 거는요, 어떠한 좋은 서비스, 좋은 제품을 예전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게 됐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서울 대치동에 아주 유명한 수학 강사가 있습니다. 그 이름을 김철수라고 해보죠. 과거에는 김철수 선생님의 강의는 대치동 근처에 사는 학생들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대치동에 있는 김철수 선생님의 월급이나
읍내에 있는 작은 학원에 있는 수학 강사인 김칠수 선생님의 월급은 비슷했습니다. 양극화가 벌어지지 않았죠. 그런데 그 읍내에 사는 학생들은 김철수 선생님이 분명히 더 잘 가르치는데 김칠수 선생님의 강의를 들어야 하는 상황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보통신이 발달하고 세상이 좀 더 살기 좋게 되면서 그 읍내에 있는 학생들도 이제 김철수 선생님의 강의를 과거보다 더 저렴하게, 왜냐하면 동영상으로 보면 되니까 더 편리하게 들을 수 있게 됐지요. 그러나 그 결과로 김칠수 선생님과 김철수 선생님은 엄청난 양극화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래서 김칠수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 양극화가 너무 괴롭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입장에서는 나쁜 것이고요. 또 그분도 우리나라 국민이니까 당신이 참으라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분도 우리가 케어해야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김칠수 선생님과 김철수 선생님의 소득이 벌어진 이 현상은 전국의 수험생들에게 그리고 전국의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결과적으로는 좋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극화라고 하는 것이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따로 있지만 그게 꼭 반드시 나쁘니까 없애줘야 하는 것이고 반드시 좋으니까 이쪽으로만 가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두 가지 의견 모두 장단점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양극화가 심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유로운 기업에는 돈이 남습니다. 애플은 돈을 벌다 주체하지 못해서 이제는 자사주를 사서 태워 없애기도 하고 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고민입니다. 삼성전자도 뭐 마찬가지고요. 돈을 많이 버는 기업들,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이 돈을 어떻게 굴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가 참 고민이에요. 그러나 더 투자할 곳은 마땅치 않는데 계속 돈이 들어오면 이 돈은 어딘가에는 맡겨야 되는데 이 돈이 많기 때문에 세상에 이 돈을 빌려갈 사람을 손들어 보세요라고 하면 낮은 금리로밖에 돈을 빌려줄 수가 없어요. 돈이 넘치니까. 그래서 세상이 점점 양극화되면 자연스럽게 저금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양극화되면 어느 한쪽은 돈이 없을 거 아니겠어요. 이 돈이 없는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금리를 낮춰서 돈을 더 풀어야 되기 때문에 역시 또 저금리가 필연적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어찌 보면 인과관계로 연결된 체인 위에서 지금까지 계속 돌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대출을 늘리고 대출을 늘리면 통화량이 늘어나고 늘어나는 통화량으로 사람들의 주머니는 풍족해지고 그 풍족한 주머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소비를 하는데 그러다 보면 좋은 제품, 좋은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에 돈만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 그들이 갖고 있는 자금은 어딘가에는 투자가 돼야 되는데 투자할 곳은 없으면 결국은 1%라도 이자 주겠다는 곳에 빌려줘야 되고 그러면 금리가 낮아지고 금리가 낮아지면 사람들은 대출을 더 받습니다. 그건 굳이 설명 안 해도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계속 도는 거예요. 금리가 낮으니 대출이 많아지고 대출이 많아지니 통화량이 늘어나고 소비가 늘어나고 양극화가 되고 돈이 남고 다시 금리가 낮아지고 대출이 늘어나고 이 과정에서 세상의 돈은 점점 늘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세상의 돈이 점점 늘어나는 건 필연적인 현상이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필연적인 현상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가끔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출이 늘어났는데 그래서 통화량이 늘어났는데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할 수도 있죠. 전쟁이 난다든가 갑자기 두렵다든가 그럴 때도 있어요. 또 사람들이 소비를 했는데 기업이 양극화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갑자기 야, 저 중소기업이 좀 불쌍하다. 나는 앞으로 한 2년은 아이폰이나 삼성폰 안 쓰고 저 이름 없는 폰을 쓸 거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하면 양극화가 덜 되긴 하겠죠. 아니면 양극화가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뭐냐면 많이 버는 대기업이 중소기업들을 좀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는 아주 간단한 방법인데 대기업이 욕심을 내는 바람에 그걸 안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더 욕심내지 마세요 라고 하면 대기업들이 그렇게 도와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게 어려운 이유는 욕심 때문이 아니라 예를 들면 삼성전자에 무슨 제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이 있다고 치죠. 이 중소기업은 삼성전자에만 납품하는 게 아니라 애플에도 납품하고 화웨이에도 납품합니다. 그런 회사가 좋은 회사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이 중소기업에게 더 후한 대금을 주거나 아니면 뭔가를 지원을 해주거나 하면 이 중소기업은 그렇게 해서 힘을 키워서 더 좋은 제품을 더 저렴하게 애플과 화웨이에도 납품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그게 경쟁사를 살찌우게 되면 삼성전자 주주들 입장에서는 바보짓을 한 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해보죠. 10억에 산 아파트가 20억이 됐어요. 그래서 시중에 내다 팔면 20억에 팔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야, 나는 별로 한 것도 없는데 돈을 이렇게 많이 벌었으니 이 아파트를 사러 오신 분에게 20억에 팔 수 있지만 15억에 팔자.
나는 조금만 먹자. 잘못하면 양극화되니까. 라고 생각해서 20억짜리 아파트를 15억에 파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파는 행위가 과연 양극화를 줄이는 일일까요? 그게 아니라 20억짜리 아파트를 15억에 산 그 운 좋은 다음 사람만 그냥 5억 원을 버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떠한 대기업이 혹은 어떠한 부자가 부를 덜어서 나눠주는 행위라는 건 실제로 실행에 옮기려고 하면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세상이 활발하게 돌아가고 경제활동이 치열할수록 양극화가 심해지고 부의 세습이 심해진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세상에 돈이 늘어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이 무일푼으로 태어난 우리들은 어디서 돈을 벌겠어요? 스티브 잡스처럼 50년 전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소년이 세계 최고의 기업을 만들려면 경제활동이 활발해지고 돈의 양이 늘어나고 그것 때문에 양극화와 자산 격차는 생길지언정 계속 경제가 활발하게 돌아가야 그중에 나도 한 몫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지, 양극화와 자산 격차가 벌어지는 게 싫다고 돈의 양이 늘어나는 걸 딱 중단을 시키면 경제적으로는 더 큰 충격이 오고요. 더 좋지 않은 사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 필연적인 사이클, 대출이 늘어나고 통화량이 늘어나서 소비가 늘어나면 그게 다시 양극화로 연결되고 그게 다시 저금리로 연결되고 다시 대출이 늘어나는 이 상황은 여러 가지 그 과정에서 고민도 생기고 부작용도 생기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우리 인류가 발견한 그나마 가장 괜찮은 경제 시스템이고 그것이 돌아가는 것에 있어서는 그렇게 되지 않을 별다른 이유가 없어서 앞으로도 점점 더 돈의 양은 늘어나고 그 늘어나는 돈의 양을 어떻게 누가 가져가느냐의 경쟁,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를 빨리 아는 게 앞으로 우리가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정해주는 좋은 정답이 될 겁니다. 현대의 경제활동은 계속 하늘에서 매일 이렇게 돈이 내려온다라고 상상하시면 돼요. 그러나 세상 일이 좋기만 한 게 어디 있어요. 그때부터 약간 문제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참고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전체 자산의 70% 정도를 본의 아니게 투자하고 있고요. 투자 개념에서 보면 틀린 조언입니다. 투자를 하는 이유를 그래서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미래에 내가 어떻게 될지 생각하고 지금부터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얘기는 참 위험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젊은이일수록 안녕하세요. 저는 22년 동안 경제 뉴스를 만들고 경제 분야의 취재를 하고 있는 경제 전문 기자 이진우입니다. 세상에 돈이 점점 더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 늘어나는 돈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그 설명을 굳이 이렇게 해드린 이유는 그래서 우리는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좀 드리기 위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오늘은 앞으로 우리는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게 현명한가 라는 질문에 답을 드려야 될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떤 투자를 하면 여러분이 부자가 됩니다 라고 하는 답은 저는 안 갖고 있습니다. 제가 그 답을 갖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은 유튜브에서 저를 볼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몰디브에서 편안하게 해변에서 수영을 하고 있겠죠. 그 어떤 경제 전문가도 그 어떤 투자 전문가도 정답은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알아야 할 원칙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첫째로 돈의 양이 계속 늘어난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말은 돈의 양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을 재산이 가장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을 순서를 나누면 석차가 있을 텐데 재산 순위는 투자를 하지 않으면 계속 뒤로 밀립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돈을 나는 그냥 멍하니 바라만 보면 내 재산이 줄어들진 않지만 점점 더 내 순위는 밀리겠죠. 돈의 양이 점점 늘어나지 않던 시대에는 저축을 잘하면 내 재산 순위가 뒤로 밀리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빠르게 늘어날 때는 1년에 15%, 천천히 늘어나도 1년에 7%, 8%씩은 돈이 늘어나기 때문에 절약과 저축만으로는 돈을 그렇게 불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억 원의 자산이 있는 사람이 내년에는 11억 원은 있어야 나의 부자 순위가 겨우 지켜지는 거거든요. 세상의 돈의 양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절약과 저축으로 그렇게 불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아니 그럼 누가 돈의 양을 자꾸 그렇게 늘리는 거야? 늘리지 마! 라고 생각하면 편할 텐데 돈의 양이 늘어나지 않으면 더
더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좀 더 부가 더 세습되는 나쁜 사회가 된다는 건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돈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의 원칙 두 번째는 잠깐 설명을 해드렸는데 어디에 투자해야 자산이 잘 늘어나는지는 그 누구도 모른다는 겁니다. 주식 전문가, 부동산 전문가, 심지어 암호화폐 전문가들도 많지만 어떤 자산에 투자해야 돈을 버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어느 때는 주식이 오르고 어느 때는 부동산이 오르고 그때그때 사람들의 취향과 결정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이지 누가 그 답을 알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어느 새에 어느 기간 동안 A라는 자산이 많이 올랐으면 이건 너무 많이 올랐다는 이유로 잘 안 오릅니다. 또 B라는 자산이 그동안 안 올랐다는 이유로 오르고요. 그래서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투자의 대가라고 알려진 미국의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분 아시죠? 그분은 자기 아내에게 이미 유언장을 만들어 두었다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여보, 내가 당신보다 먼저 가거든 당신에게 물려준 이 재산을 미국의 S&P 500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는 펀드에다가 다 넣어두시오. 솔직히 워렌 버핏쯤 되면 내가 죽고 나면 20년 후에는 이 주식이 오를 거고 10년 후에는 저 주식이 오를 거라고 해서 찍어줄 만도 하지 않습니까? 자기 아내인데 워렌 버핏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해야 되는데 뭐가 오를지는 사실은 하느님도 모르는 상태인 게 지금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께 이렇게 투자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전해드리고 싶은 이 내용은 뭐가 오를지 모르니까 투자로 큰 돈을 벌 생각 하시기보다는 골고루 투자를 해서 적어도 나의 부자 순위가 뒤로 급격히 밀려서 불행해지는 일은 막아보자 라고 하는 게 투자의 큰 원칙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른 사람이 투자하고 있는 정도를 그대로 참고해서 나도 그 정도 투자하는 것으로 나의 자산 주머니를 만들어 놓자. 그러면 주식이 오르면 같이 오르고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고 적어도 나의 부의 순위가 급격히 뒤로 밀리지는 않도록 하는 게 먼저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전체 자산의 70% 정도를 본의 아니게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20%를 금이나 주식이나 코인이나 다양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산을 나도 그렇게 배분을 하는 겁니다. 부동산 70, 주식 20, 현금 10, 대략 그렇게. 우리가 투자를 하는 이유를 그래서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남보다 많은 돈을 갖기 위해서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답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눈에 자꾸 띄니까 그렇게 돈을 버는 걸로 착각하시지만 긴 시간을 놓고 보면 투자를 통해서 남보다 더 많은 돈을 번다는 건 결과적으로 있을 수는 있는데 운의 영역입니다. 투자는 가만히 있으면 내 부자 순위가 뒤로 밀리는 세상이니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하셔야 투자가 올바른 방향으로 갑니다. 투자를 해서 돈을 잃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남들이 투자로 다 돈을 버는 어떤 일정한 시기에 상대적으로 내가 가난해지는 것을 막는 거, 이게 이제 투자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잘 모르는 자산에도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모르는 자산에 대해서는 투자하지 마라, 사실은 현금이 제일 안전한 거다, 이런 교육을 그동안 계속 받아와서 그러나 투자 개념에서 보면 틀린 조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재산의 30%를 주식에 넣고 있다면 내 자산의 30%도 주식에 투자하고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순위가 밀리지 말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암호화폐에 투자를 해서 전 세계 사람들의 포트폴리오의 10%는 암호화폐에 가 있네 라는 상황이 만약 온다면 그게 아무리 사기 같아 보이더라도 내 자산의 10%는 그쪽에 투자하는 게 옳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폭락할 수도 있지만 그게 폭등할 수도 있는데 같이 남들과 따라다녀야 내 순위가 적어도 유지가 될 거 아니겠어요? 암호화폐 투자 조심하세요라고 하는 이유가 암호화폐가 나쁜 자산이어서가 아니라 매우 소수만 갖고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비트코인은 사기에 가까운 자산이라고는 합니다만 전 세계 사람들이 조금씩 다 갖고 있으면 나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 모르는 건 하지 마라, 아는 것만 해라라고 하면 부동산을 아는 사람은 부동산만 투자하게 될 거고 부동산을 모르는 사람은 부동산을 하나도 투자를 안 하게 될 텐데 그 두 사람의 결과는 둘 다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자산에도 투자를 하셔야 된다. 모른다고 안 하는 게 투자에 안전함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오히려 불안하게 만드는 겁니다. 위험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젊은이일수록 빚을 내서 투자를 하는 게 상식적으로 옳습니다. 그러실 때 좀 불편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설명을 일단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돈이 한 푼도 없는 젊은이라도 은퇴할 때쯤 되면 지금 가치로 약 한 20억 원 정도의 돈은 버실 수 있을 겁니다. 내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계속 회사를 다니거나 사업을 하든가 자영업을 하든가
혹은 이 자격증으로 돈을 벌면 한 평균적으로 한 40년 동안 20억은 벌 수 있을 거니까요. 그런데 이 40년 후에 20억이 모여지면 나의 재산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되어 있겠습니까? 그냥 현금 20억만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투자를 하는 요령은 자기의 포트폴리오를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도는 비슷하게 맞춰 놓는 게 더 안전한 투자 포트폴리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젊은이들은 젊을 때 어차피 나는 20억이 생길 거니까 20억의 약 70%에 해당하는 이 돈을 부동산 자산을 만들어야 되겠다. 방법이 뭐가 있죠? 부채와 대출을 끌어들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놓으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이걸 가지고 남보다 더 많이 재산을 불리는 게 목표가 아니라 현금의 양이 점점 늘어나는 이 사회에서 부자의 순위를 뒤로 밀리게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는 투자이니까 지금부터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더 수익률이 높을지는 알 수 없지만 안전하다는 겁니다. 오를 거기 때문에 지금 사라는 말씀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포트폴리오대로 유사하게 빨리 만들어야 오를 때는 같이 오르고 내릴 때는 같이 내리면서도 이것 때문에 내 삶이 영향을 받지 않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반대로 내 나이가 60살이다. 이분은 얼른 부동산을 파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현금 들어올 일이 없잖아요. 이분은 나이가 60세시니까. 그럼 갖고 있는 현금은 계속 줄어들 거 아니겠습니까? 5년 후, 10년 후에는 나는 현금이나 주식은 별로 없고 부동산만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분도 미래에 내가 어떻게 될지 생각하고 지금부터 부동산을 파셔야 되는 거예요. 젊은 분일수록 가만히 나의 상황을 들여다보면 아, 나는 현금이 너무 많구나 라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데 월급으로 주식이 나오겠습니까? 현금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계속 앞으로는 나는 현금만 들어오는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자산 전체를 현금으로 만들면 안 되니까 빨리 현금이 아닌 자산을 젊을 때는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야 전체적인 포트폴리오가 무너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돈이 필요하면 과감한 대출이 필요하다. 젊은이들은 미래에 들어올 현금이 있으니까 그걸 미리 당겨서 쓰는 건 나쁜 일이 아니라 효율적인 일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농경사회에서 생활할 때는 곡식을 낭비했다는 결과이기 때문에 빚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지 않은 겁니다. 지금도 아 그래? 그러면 대출을 끌어서 내가 갖고 싶었던 수입차를 사야겠어 라고 하는 대출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산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위해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은 젊은 나이일수록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그 포트폴리오가 빨리 만들어집니다. 부동산 70, 주식 20, 현금 10이 바람직한 포트폴리오는 아닙니다. 결과적으로는 어떤 게 더 좋은 수익을 낼지는 알 수 없어요. 워렌 버핏은 주식 90, 부동산 5, 현금 5가 제일 좋다고 해서 본인도 그렇게 살잖아요. 그리고 본인은 집 한 채밖에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누가 맞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투자 목표가 적어도 자산 가격이 움직이는 과정에서 자산 순위가 뒤로 밀리는 걸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 투자라면 포트폴리오를 짜야 된다. 부자 순위를 앞으로 뛰어나가게 하는 방법은 나 자신의 몸값을 높이고 내가 더 열심히 사업을 하거나 더 열심히 일을 해서 남보다 더 많은 돈을 버는 것, 그 과정을 통해서 순위를 앞당기는 겁니다. 그렇게 번 돈을 투자했는데 요행이 돈이 잘 벌릴 수는 있으나 그것은 그냥 행운인 것이고요. 축하드리고요. 그러나 그게 방법이자 방향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세상이 돈이 이렇게 많아지고 그로 인해서 많아지는 돈을 어떻게 굴려야 할지 다양하게 고민하는 이 현대사회 시스템을 간단히 설명드렸고요. 여러분이 아마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과는 좀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었겠으나 그렇게 생각하는 게 한 번쯤 생각해 볼 만을 하겠네 라는 생각이 혹시 드신다면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은 시간을 투자하신 보람이 있으신 거겠네요. 고맙습니다.